제가 얼마 전 보통은 겪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이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유통업을 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었는지 시댁은 돈이 많아서 으리으리한 개인 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을 친구들이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시댁의 재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랐죠. 예비 신랑은 증권사에 다니는데 직책이 제법 높아서 고액 연봉자였고 외모도 번듯했어요. 처음에 예비 신랑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나이를 먹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예비 신랑을 만나고 1년 정도 지난 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고액 연봉자의 재력이 빵빵한 시댁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제가 마치 신데렐라 같은 행운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생각이 들었죠.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었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돈으로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죠. 이상적인 시댁이 있다면 우리 시댁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며느리로서 반겨주고 아껴주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내가 내내 기다렸잖아.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는 아가씨가 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 함께 살 가족인데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요. 알겠죠? 잘 지내봐요. 예,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반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을 때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값비싼 식사를 대접받고 정말 귀한 사람같이 대우를 받았죠. 돌아오는 길에도 예비 신랑에게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어서 결혼 날짜부터 정하고 예식장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주겠다면서 모든 결혼식 준비 과정에 참여하셨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날짜를 받았다. 날짜가 길일이라고 하니까 결혼식은 이 날짜의 시간으로 정하려고 괜찮니?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가 결혼식 준비 과정에 깊이 관여를 하셨지만 시댁에서 결혼식 비용마저 모두 대주시는데 그 정도야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들은 결혼식에도 신경 쓸 것이 많겠거니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문득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이런 좋은 집안의 아들이 왜 이제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저 같은 평범한 집 딸과 결혼하려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죠. 한번 궁금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그런데 자기는 직업도 좋고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신랑은 집안이 좋고 자기라면 알아주는 집안의 단이랑 결혼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 물어봐도 돼 말해줄 수 있는데 들으면서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사실은 숨기고 싶은 사정이 조금 있었거든. 그게 뭔데? 말해봐. 오해 안 할게. 실은 나는 2번이나 파혼을 했어. 이렇게 말하면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동안 숨겨왔지만 결혼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 내 탓으로 진행된 파혼은 아니지만 파혼은 파혼이라서 보기에는 안 좋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야. 어머, 정말이야? 파혼을 2번이나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기는 했어. 하지만 절대 그걸로 인해 자기를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아.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러자 예비 신랑은 2번의 파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비. 신랑이 말에 의하면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여자는 예비 신랑과 정략 결혼 형식으로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던 집안의 날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부자 집안끼리의 약속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곳이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상대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돈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했어요.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매번 명품을 사달라고 하고 자취란 사치는 다 부렸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이번 달을 갖고 싶은 가방이랑 구두 있었는데 뭐 샀다. 아, 저번에 산 거는 그냥 평소에 신은 그 듯한 거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가지고 싶은 것 좀 사주면 안 돼? 나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여자는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기 일쑤였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예비 시어머니조차 그 모습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파혼을 결정하셨다고 했죠. 결혼 처음부터 이러면 결혼 후에는 더 한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결혼 취소하는 걸로 하자. 내가 능력이 빠지니 외모가 빠지니 괜히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 그만하는 걸로 해. 그렇게 예비 신랑은 첫 번째 파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 후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여자는 소개로 만났고 의사였다고 했죠. 그런데 여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비 신랑에게 집착이 심했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이 연락이 조금만 안 되어도 다른 여자를 만난 것 아니냐면서 예비 신랑을 의심하고 책망했다고 했죠. 그 정도가 심해서 예비 신랑 몰래 예비 신랑이 핸드폰을 훔쳐보기도 하고 말도 없이 예비 신랑의 집에 불쑥 찾아오기도 했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처음에는 그냥 질투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무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혼은 예비 신랑이 결정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동의를 해주었다고 했어요. 쭉 들으면서 놀랍기도 했어요. 하지만 운이 없어 그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운 좋게 예비 신랑과 결혼한다는 기분이 드는데 예비 신랑은 그동안 운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해 못할 일도 아니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흥미롭게 듣고 말았어요.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자 예비 신랑도 내심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그 이후 저는 결혼식 준비만 질거른 마음으로 신경 썼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부잣집이라 그런지 준비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1년 전부터 식을 준비했는데 결혼식장은 물론이고 음식부터 꼭 드레스 하나하나 모두 다 자세하게 골라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최고급이었죠. 예를 들면 띵드레스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어떤 고급 샵에 가서 신체 칠수만 재고 왔어요. 여기가 해외에서 유명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의 한국 지서야 들어가서 취향인 드레스를 고르고 나면 실수를 잴 거거든. 그러면 해외로 그 출소를 보내서 웨딩드레스를 주문 제작해 줄 거야.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예쁜 예비 신부시네요. 저희는 한국에서 드레스 디자인만 셀렉을 해주시면 해외 본사에서 웨딩드레스 치수에 맞춰 주문 제작하거든요. 여기 카탈로그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를 몇 개만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으로 드레스 몇 개를 골랐어요. 그러자 그걸 기반으로 제 칫솔에 맞춰 저만의 웨딩드레스를 제작해서 보내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해외에서 제작하는 것이라 웨딩드레스가 도착하려면 9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골랐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다 골라주고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세부적인 것들만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듯이 결혼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좀 마냥 좋았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신혼집으로 가보니 저희 신혼집은 세상에 강변이 보이는 비유의 초고가 개인 주택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신혼집 가격이 무려 30억은 된다고 했어요. 전 입이 떡 벌어졌죠. 부잣집인 건 알았지만 신혼집으로 30억짜리 집을 마련해 줄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30억이나 하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집도 넓고 깨끗하고 풍경도 너무 좋아요. 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예비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처럼 운 좋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나도 참 기쁘구나. 여기가 선생님이 골라주신 집이야. 그러니 너도 여기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평생을 살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고를 때 항상 선생님이 골라준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결정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고 그 다음번에 결정을 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레이 꽃도 좋고 저것도 괜찮은데. 식장에 꾸밀 색깔을 뭘로 할지 정해봐야겠다.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파란색이 있잖아. 오늘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선생님 좀 뵙고 와야겠다. 선생님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이랑 약속이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보여주면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저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예비 시어머니가 존경하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분께 많은 것을 물어보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고 부잣집 예비 시어머니가 존경하는 분이면 안목이 높은 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자들은 차원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약 2개월 전, 결혼식 전에 예비 신랑과 집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혼수를 들여오기 전에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신혼집이 워낙 넓어서 저 혼자 청소하기는 무리였어요. 신혼집은 2층 집인데다 지하실과 여러 다용도 공간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입주 청소업체를 불러주셨어요. 아가, 내가 미리 입주 청소업체 좀 불러두었다. 길차하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정소는 잘해줄 거야.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너는 청소 감독만 해 알겠지?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쉽게 청소하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입주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저도 시간을 맞춰갔어요. 업체 사람들이 청소를 시작했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처럼 돌아다니면서 청소가 잘 되는지 보고 정소가 더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한참 그렇게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주 청소를 하던 사람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이리로 잠시 와보시겠어요? 여기 쪽방은 잠겨 있는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할까요? 저는 잠겨 있는 쪽방을 본 기억이 없어서 저를 부른 사람을 따라가 보았어요. 가봤더니 다락 위에 정말로 잠겨 있는 쪽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신혼집은 비싼 개인주택이지만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한 것이어서 2층 위에 다락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락 구석에 쪽방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쪽방문 손잡이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그 사람 말대로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곳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로? 아니, 사람 있나 봐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 30분 전부터 타락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누가 있는 것 같죠? 저는 조금 아니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집 다락의 것도 쇠사슬로 묶여 잠겨있는 쪽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보통의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서워도 그냥 두기보다 사람도 많고 날도 밝을 때 확인을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냥 두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업체 사람에게 펜츠를 찾으러 왔는데 쇠사슬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 쇠사슬 끊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안에 누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주 아가씨? 간도 크시네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제 사슬에 꽂는 건 도와드릴 수 있는데 큰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할 준비해 놓고 하죠. 저는 업체 사람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했어요. 그리고 업체 사람이 펜치를 이용해 제 사슬을 끊어주었어요. 쇠사슬을 풀고 조심스럽게 쪽방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쪽방을 열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쪽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주 작은 창문만 하나 있는 방이 있었고 벽에는 여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서는 새까만 옷을 입은 나이가 많은 남자가 향을 피워놓고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한 동작에 집중한 것인지 저희가 쪽방 문을 연 것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쪽방 문이 열린 것을 눈치채자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리를 보고 대뜸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정타지 않도록 3일 동안 밤낮으로 채를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 문을 열면 영험한 기운이 빠져나가서 기도가 다 허사가 된다고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당장 문 닫지 못해. 저는 눈앞에 광경에 너무나 어울이 빠졌어요. 하지만 남자가 말하는 사모님이 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잘 알았죠. 남자가 말하는 사모님은 예비 시어머니였고 그 말인즉슨 남자에게 이런 괴이한 짓을 부탁한 것은 예비 시어머니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일단 남자를 보고 하던 걸 그만두고 쪽방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일단 좀 나오세요. 지금 남의 신혼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누구인데요? 저는 이야기 들은 건 없으니까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한테 이야기 다 된 일이라니까? 사모님이 누구기니 집 주인이지. 여기 사모님 아드님이 신혼부부로 입주한다고 해서. 아, 액막이 하려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잖아. 보면 몰라. 왜 나와라 마라 명령질이야? 내일까 제사를 올리기로 한 약속이어서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거야? 제가 이 집에서 신혼부부를 입주할 사람이에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의뢰를 드렸다는 거죠. 알겠는데 저는 이런 거 한다는 말도 못 들었고 여기서 이러고 계신 것도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잠시 나와 보시라고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랑 저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에 같이 나와서 이야기 나눠요. 이상하다 하니. 내가 지금 세대객막이 해주려고 여기서 벌써 이 돼지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상하다니 붙을벌 받을 소리를 하고 있어? 사모님도 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무 말이나 하다가는 액막이는커녕에 군이 끼게 된다고. 남자는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한참을 실랑이를 했지만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어.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자를 뿌리치고 방한 사진을 찍고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게 되었어. 자기야, 이것 좀 봐. 우리 신혼집 다락에 쪽방이 하나 있거든. 거기 문을 잠가놓고 웬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젤단은 차려놓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이게 다 어머님이 시킨 거라면서 나한테 호통을 치잖아. 자기도 혹시 이야기 들었어? 이거 진짜로 어머님이 시키신 거야? 나만 못 들은 이야기냐고 저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예비 신랑에게 다그치듯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던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마치 들키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봤구나.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엄마가 그러셔서 3일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더 딱히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 다 좋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소리라니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상태라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단 입주 청소를 중단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머리가 딱 멈춰버려서 생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심지어 제 남편이 될 사람조차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충격이 컸어요. 결혼을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은 부모님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입주 청소는 일단 중단할게. 나 오늘 본 광경이 상당히 충격이었거든. 심지어 자기마저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않을 줄은 몰랐어. 내가 오늘은 좀 혼란스러워서 부모님 댁에 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부모님 댁에 돌아가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찍어온 사진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열어서 다시 자세히 보니 벽에 걸린 여자 2명의 사진이 아무래도 파혼한 여자들인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자 예비 신랑이 2번의 파혼에 대해 했던 말들도 모두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된 듯한 환상에 빠져 10개월에 걸쳐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그 모든 게 박살이 나버렸죠. 보통은 가질 수 없는 금액의 신혼집에서 꿈만 같은 신혼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혼란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일단 정신을 다잡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장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해서 결혼을 하자고 저를 설득하는 것이었죠. 갑자기 저한테 매달리듯이 결혼은 그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무서워져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니, 사실 제가 너무 충격이 커요.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인데 그것도 생각 못할 정도예요. 어머니 선생님이 대체 누구예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안 하고 싶어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많이 놀랐지? 아내가 너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제사를 부탁드려서 미안하다. 선생님은 산속에 계시는 영험한 분이야. 미래도 맞추고 건강도 지켜주신다. 그분 말 쓴 대로 하면 안 될 일도 되고는 했어.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평생 건강하고 별일 없이 살라고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는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벽에 이혼한 여성들의 사진을 붙여놓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무서웠어요. 괴이하다고 말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엄청할 뿐이에요. 그 여성들이 우리 집으로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거라는 해석을 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한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다주신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로 결혼을 취소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사이비 종교에 깊게 빠져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망설여지고 이 결심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파혼하겠다고 알리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실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일마다 고민하다가 혹시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부분만 덮어놓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었고 결혼 준비도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저한테 잘해줬는데 단지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파혼을 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파혼한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안 알려줄 것 같았지만 결혼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 혹시 이전에 파혼했던 여자분들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래 당연히 알려주기 싫겠지만 난 사실 이미 파혼 결심을 했거든. 그런데 내가 맞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전에 당신과 파혼한 여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당연히 알려줄 수 없지? 그런데 진짜로 파혼 결심한 거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난 당신 정말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종교는 진짜 괜찮은 곳이라니까 이상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자. 아니, 나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연락처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려줄 수 있어? 못 알려줄 거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예비 신랑은 결국 포기한 듯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 여자분들에게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죄송해요. 연락 받으시는 게 당연히 불쾌한 일이실 수 있지만 전 예전에 파혼했던 그분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 모두 이상한 사입이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도움을 좀 요청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행히 여자분들이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약속된 장소로 나가 여자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에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니 두 분 모두 흥분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에요. 사입이 종교에 빠졌는데 나한테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제사를 지내고 나오라 하잖아요. 그래도 돈 많은 집이라 맞춰보려고 그 산속에 있는 정자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나보고 잠도 자지 말고 3일 동안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옷 입은 남자들이 양옆에서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이 나기 전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만 나서 내려왔더니 그 집 어머니가 제가 공들인 기도를 안 해서 애군이 꼈다면서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잖아요. 세상에 직접 3일 밤낮을 기도를 하라고 시켰다고요. 저한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한번 그걸 시켰다가 결혼을 실패하고 이번에는 숨어서 하려고 했던 건가 봐요. 완전히 계획된 거였네요. 소름 돋아요. 나한테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신혼집에서 30일 동안 저녁마다 쑥물로 몸을 씻고요. 5시간 동안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걸 왜 시키냐고 하는 게 궁금해서 이런 건 좀 이상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내네요. 그런데 예비 신랑지라는 사람은 제가 나를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더 달라 했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 분 다 예비 신랑 말대로 사치가 심하거나 집착이 심해서 파혼을 당한 건 아니다고 하네요. 어머,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돈 많은 집 딸이긴 한데 그렇다고 명품에 눈이 돌아서 명품 사달라고 조르진 않아요. 줄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면 되는데? 본인들이 파혼 원인이라서 그거 숨기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집착은 무슨, 저는 그 사람한테 전혀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집착을 했죠. 파혼한다고 하니까 거의 몇 개월을 연락하고 쫓아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묻는 척하면서 파혼 취소해달라고 하고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나 구두 같은 것도 취소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그냥 보내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혹시 파혼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지겹게 쫓아다닐 텐데 그쪽도 조심하세요. 이해 말씀 감사해요.
실은 제가 파혼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그 남자랑 어머니가 번갈아 연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파혼하지 말라고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어서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연락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확실히 파혼을 해야겠네요. 이전에 2번 파혼한 이유가 이런 이유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집안이랑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벽에 저희 사진 붙여놓고 제 사진 했다면서요. 아, 진짜 너무 찝찝하고 불쾌하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연락해서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려고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전 여자들에게는 실패했으니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이비 종교의식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정말 온몸이 오싹했어요. 하마터면 이상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당할 뻔했죠. 저는 여자 2분과 헤어진 후 바로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파혼하겠다고 알렸어요. 정말 미안한데 파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 전혀 다르더라고. 당신이 해준 파혼 이야기랑 정반대이던데 그 2분도 이상한 종교의식을 하라고 해서 파혼한 거라며 내 결혼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나는 이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잘 살아.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말고 이상한 종교의식 할 때 내 사진 쓰지도 마. 자꾸 연락하면 나도 신고할 거야. 예비 신랑도 각오를 했었는지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불안해서 연락을 받아보니 그 남자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내가 감히 파혼을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혼 진행하려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돈도 없는 집안에 우리 집에서 해준 게 얼마인데 그 돈 탐을 원해. 내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깬 거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줄 알아. 예식장에 웨딩드레스에 신혼집까지 이거 한두 푼이 아니야. 그거 다 물어내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파혼을 했을 때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간 준비한 모든 걸 저한테 청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신혼집부터 30억이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자 측 집안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워낙 돈이 많은 집안이라 비싼 변호사를 쓰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 큰 돈을 저한테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는 이미 파혼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고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상한 집안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저에게 파혼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희 엄마가 화가 폭발하셨어요. 안 그래도 딸의 결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상대편 집에 화가 나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어서 참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런 짓까지 하니 엄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딴 소리를 해 지금 파혼한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그 여자랑 그 집안 가만히 안 둔다. 그 여자 집이 어디야? 당장 같이 가자. 가서 하죠. 내 탄판을 지어놔야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본인들만 미친 줄 아는데 가서 미친 사람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지. 저는 엄마를 모시고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어요. 내 딸한테 파혼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신이에요?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딸을 협박해요? 들어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음원짓을 한 건 당신들이던데. 이전에 방은 2번이나 한 이유도 다 거짓말을 속였다면서 내가 소중하게 키운 내 딸한테 있다는 짓을 해놓고. 아, 본인들 책임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것들 정신이 제대로 나갔네. 어머, 이상한 사이비 종교라니.
이 여자가 뚫린 입이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신인우하셨어. 내 딸이 우리 집이랑 다운을 해서 치성 들인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네 딸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 와서 큰 소리를 쳐 그래. 아이 여자가 아주 제대로 미쳤구먼. 그딴 소리 하면서 정신 못 차릴 생각이면 내가 내 아들 회사에 찾아갈 거야. 가서 내 아들 얼굴에 제대로 먹칠하고. 아니, 아들이랑 니네 집안이 얼마나 사이코 집안인지 다 알릴 줄 알아. 이거사 못할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실제로 그 인간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인간에게 연락해서 불러내라고 했죠. 제가 그 사람을 불러냈더니 엄마는 회사 건물 로비에서 일부러 다 들으라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 척하면서 사이비종교에 푹 빠져 있는 그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닌데 멀쩡한 아가씨를 속여서 결혼 결심하게 만들고 이상한 종교제에서 사람 망쳐놓으려고 그래놓고 너네 어머니는 우리 딸한테 연락해서 뭐 파혼 책임을 묻는 거냐? 아주 제대로 미쳤네. 정신 똑바로 좀 차려 이 자식아. 엄마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 그 인간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우리를 떠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저런 저희 집이 잘못했어요. 그런 일도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연락해서 파혼 위약금 청구하지 말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진정하시죠. 그러더니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파혼 위약금 청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여기 회사인데 파혼 이야기 다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야. 회사도 회사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혼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전화 너머에서 그 미친 여자가 화를 내는 것 같았는데 남자가 지금 상황을 대충 이야기하니 조용해진 것 같았죠.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난리를 치고 나자 그 집 사람들은 깨끗하고 위약금을 물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가 일부러 비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게 행동을 하니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저를 쫓아다니려고 하지 않았어요. 역시 미친 놈에게는 더 미치게 행동을 해야 하나 봐요. 하여튼 잘못하면 저는 그 집안에 잡혀서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지금 떠올려도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에요. 파혼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충격인데 그것도 너무 놀랍고 이상한 이유로 파혼을 했더니 사실 지금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결혼 상대는 천천히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일상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집안의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천천히 알아가고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마시고 꼭 조심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